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다시금 코스피 5천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낸 우리 증시입니다. 장중 오름폭이 조정되기도 했지만 견조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 오늘은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천스닥을 앞두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5,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1%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2% 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9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가파르게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5천선을 재돌파한 뒤 5,021포인트까지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2%대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980포인트 선을 돌파하더니 이후에는 990선까지 오름폭을 키워가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천스닥을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들어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8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7천억 가까운 매도세, 외국인 같은 경우도 2천억 원 넘는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4,500억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장중 매수 전환한 뒤 방향성을 탐색합니다. 환율 우려가 완화되는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 0.06% 내린 1,4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에 더해서 코스피도 5,000포인트 선을 돌파해내면서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한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화랑이 이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했고 증권사의 중개 수수료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달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 대비 80%에 가까운 급증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주의 실적 모멘텀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주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 오늘 STO 관련 등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강한 모습 보이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시간 15% 넘게 오른 3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4.88% 올랐습니다. 19만 5,800원 선 지나가면서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삼천당 제약은 일본의 제약사 다이치 산교 에스파와 경구용 당뇨 및 비만 치료제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제형 특허 회피 제품을 공급하고 다이치 산큐 에스파가 일본 내 허가 획득과 판매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일본 내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어 2031년부터 최소 5년간 오리지널 제품과 시장을 나눌 수 있으며 제조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구용 GLP-1 시장은 당뇨 치료제를 중심으로 1조 원 이상 규모로 평가되며 연간 25%에서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소비자는 주사제보다 경구용 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빠른 시장 점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번 일본 계약을 계기로 에스패스 기술 기반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삼천당 제약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12.8% 오른 35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원전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한국전력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사업 구조에 대한 경계심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전날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전력을 원전 설계 및 조달, 시공 수혜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전력이 과거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향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 닌투언 프로젝트 역시 수익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NH증권에서도 미국 전력 회사들이 대형 원전과 SMR 사업에서 디벨로퍼 역할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듀크 에너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등 주요 전력사들이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파이낸싱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난 바 있기에 한국전력이 미국 사업에서의 리스크 및 자금 회수 등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한국전력이 오늘 증권사에 잇따른 리스크 평가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 넘게 내리면서 61,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안착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코스닥 3,000포인트 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피 5,000선 안착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사적인 이 코스피 5,000을 터치를 한 상황이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역사를 새로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물은 좀 매도를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 매수가 강하게 연초에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만 올라가느냐 이제 코스닥도 조금씩 이제 1,000포인트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5,000 숫자에 너무 집중하느라 코스닥을 또 약간 소홀히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99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1,000스닥이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저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자, 코스피 5,000 이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시장의 중요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자,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6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그 뒤로 계속해서 코스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 이후로 거의 80%, 90% 가까운 지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 아래 노란색 선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한 반년 7개월 동안 한 30% 정도 오른 것에 그쳤습니다. 물론 30%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니까 나는 전혀 계좌가 상승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목마른 상황. 오늘도 990선까지 올라왔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자리가 바뀌기를, 단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정부가 코스피는 거의 5,000P에 근접하고 안정화되어 가려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어젠가 그젠가요? 코스피 5,000 갔으니까 이제 7,000 가자 이런 식의 목표를 제안을 했던데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야 하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는 듯한 사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도 코스닥 다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코스닥 부흥 정책 여러 가지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요 연기금 운영 평가 기준에 코스닥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했고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흔한 말로 불건전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냥 작전 세력이 주식을 쑥 올렸다가 빠지고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장으로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 기업들을 좀 상장 폐지시키는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역시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그런 단계적 요건 강화안을 만약에 적용을 해보면 2029년까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사 중에 한 8%, 뭐 많게는 10%, 한 200개 정도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실 기업들을 덜어내고 코스닥 시장을 더 건전화하고 코스닥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의무적으로 기관들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금융당국의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어제 코스피가 5천을 딱 안착을 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른 또 타이밍에 맞춰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민주당 안에 있는, 여당 안에 있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더 개선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아마 나눴겠죠.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 5천, 이 다음은 코스닥 3천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는데, 자, 민병덕 의원이 청와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지금 코스닥이 900대, 지수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3천까지 넘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음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다른 특별위원회, 이 5천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동의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코스닥을 뭐 단순히 투자하고 돈을 벌자라고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코스닥 안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스닥을 부양하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이런 중소 벤처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병덕 의원과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것이 그러면 이 코스닥을 또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 조건 무엇인가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것은 자, 이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하면 코스닥 3천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 5천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코스닥 3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허황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도구로 디지털 자산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중소 벤처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이것을 또 부양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코스닥이 3천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오늘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디지털 자산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쨌든 확신을 주어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든 디지털 자산, STO든 이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아마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TF팀이 있는데 다음 달 초, 2월 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합안을 아마 발의할 것이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당 내에서는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골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정부 쪽에서는 15에서 20% 내로 제한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과 조금 논란이 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인 시장이 약간은 불확실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주주가 이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절대 다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같은 경우 지분이 지금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낮춰야 한다. 20%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게 어디냐. 이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어떻게든 좀 정해져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안이 만약에 2월에 역시 나오게 된다면 여당과 정부가 좀 의견을 나누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3월 내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안도 중요하고 미국도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최근에 잠시 멈칫거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법안 때문에 약간은 좀 브레이크가 걸렸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원이라고 해서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밀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디지털 자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일단 네이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작년이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네이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최근에 코빗의 지분을 인수했죠. 이러면서 미래에셋 증권도 코인 투자에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NHNKCP,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해서 작년에 주목 많이 받았었다가 지금 주가 다 내려와 있죠. 그다음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관련된 사업을 조금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삼성 SDS 이런 대기업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런 STO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로 작년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그룹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공개 반발했다.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를 두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로봇은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2028년 이후 생산 현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는 급등했다. 노조는 로봇 도입이 생산성보다 인건비 절감,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시간 가동 시 로봇 한 대가 여러 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시장 반응은 차분하다. 주가에 반영된 것은 로봇이 아니라 피지컬 AI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변수는 노사 갈등의 확산 여부다. 시대는 변했고 해법도 진화해야 한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박근호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섹터를 보실까요? 자, 타이어 관련된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또 약간 신선합니다, 위원님. 네. 타이어 관련주들을 저도 최근에는 거의 쳐다보질 않았는데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타이어 3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제 넥센 넥센. 타이어. 이 세 기업의 어떤 실적은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타이어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네. 전기차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좀 실적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사실 뭐 엔터나 뭐 몇몇 개 게임 요 정도 섹터 빼고는 이제 이 다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됐던 업종군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 타이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관세 영향에서 굉장히 높은 리스크에 노출이 됐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온기 실적을 다 까 보니까 이게 기후였구나라는 게 이제 실적에서 드러났죠. 한마디로 이제 두 글자를 표현하면 이제 선방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가 있을 네네.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들이 전 세계 완성차의 가장 높은 어떤 판매율을 기록을 하는 건 미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타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유럽 시장이 미국보다 2배 더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타, 금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도 안정이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인치도 커지고 이제 넓이도 넓어지고 가격적으로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수록 타이어 기업들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차의 전기차가 더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럼 타이어가 마모가 더 빨리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세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이어 종목들이 그러면서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으로 그럼 타이어 관련주 뭐부터 볼까요? 이 기업 빼놓고 이제 타이어 얘기를 할 수 없을 텐데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네, 좀 그렇죠. 예.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이제 모멘텀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들 운전하실 테니까 운전하실 때 타이어 교체를 언제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네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게 21년도 전후거든요.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뭐 많이 타면 8만 킬로 아니면 7만 킬로 정도에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팔린 21년도에 전기차들이 이제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찾아왔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보통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OE 타이어라고 해서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를 팔 때 달려 나오는 타이어. 그다음에 자동차를 사서 내가 이제 타다가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보통 뭐 카센터 같은 데서 바꾸는 아리 타이어가 있는데 물론 뭐 영업이익은 OE 타이어가 더 나오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교체 시장이라고 해서는 아리 타이어가 OE 타이어 대비해서 2배 이상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의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리 한국 타이어에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한국 타이어 주가 날아갈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원 시스템이죠. 한원 시스템 인수하고 나서 이 한원 시스템 뭐 소위 시쳇말을 좀 뒷바라지 하느라고 한국 타이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증권가에서 솔솔 한원 시스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도 이제 저점 잡았고 정리를 하면은
전기차에 가장 많은 판매가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타이어 교체 주기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오이 타이어 매출도 뭐 나쁘지 않고 한온 시스템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 뭐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앞에 HS가 이제 붙어 있죠. HS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이어를 타고 다니다가 아우 내가 뭐 펑크가 났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어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쇠심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천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하거든요. 그 이제 천 같은 거, 실 같은 거를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를 모두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뭐 에어백 원단도 만드는 기업이고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를 이 타이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탄소 섬유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탄소 섬유는 이제 뭐 쉬운 말로 카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이제 옵션 같은 거 넣으실 때 카본 옵션 넣으면 굉장히 비싼데 그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베트남에다 이 카본 소재 공장을 완공을 해서 작년 말서부터 아니면 올해 1분기서부터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한동안 뭐 잘 나오면 2천억, 안 나오면 한 1,000억 중후반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3천억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S 효성 첨단 소재와 그리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타이어주 중에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뭐예요? 네, 금호 석유화학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금호 석유화학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움직였던 거는 이제 로봇과 좀 엮여서 모멘텀이 좀 생기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로봇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라고 하면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에는 뭐 천연 고무도 들어가고 합성 고무도 들어가죠. 이 합성 고무 쪽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를 합성 고무를 만들 때는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네. 이 부타디엔은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 구조 조정하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롯데케미칼 위주로 이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타디엔의 생산량이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은 이 부타디엔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 가격을 이 자체 합성 고무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이렇게 착 하면서 끼는 고무 장갑이 있죠. MB 라텍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금호석유화학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 시장을 장악을 했었었는데 관세를 굉장히 높게 매기다 보니까 이 라텍스 분야 원래 1위는 금호석유화학이긴 합니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마켓 시어율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을 만들 때 모든 부품에 다 고무가 들어가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금호석유화학의 당장은 어떤 실적에 연결이 되는 모멘텀은 아니더라도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로봇의 어떤 밸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2만 6천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2021년, 뭐 22년 이때쯤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데 그 뒤로 이제 첫 타이어 교체 주기가 오는 시기가 이제 올해와 뭐 이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 개선세를 한번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투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타이어 관련주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아까 타이어와는 또 정반대의 분위기로 화장품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화장품주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살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은 덜 올라간 종목을 저점에서 좀 사서 기다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그 후자 쪽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한번 좀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화장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높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만 실적이 삐끗해도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절대 뭐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어떤 섹터든지 대장주가 버텨줘야 됩니다. 대장주가 버텨줘야지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뭐 대장주 당연히 APR이죠. APR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2선, 3선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5년도에 화장품 수출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K-뷰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 한 12.3%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게 과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과거에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것이었냐면 중국 쪽에서의 부진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작년에 한 20억 달러 수출이 있었었는데 미국 쪽이 오히려 중국보다 22억 달러로 훨씬 더 많은 한 10% 정도 더 많은 수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시장보다도 미국 쪽에서 좀 약간 모멘텀을 바라보고 26년도 화장품주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과연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안 좋은 걸까요? 전년 대비해서 또 12% 늘었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우리 화장품들을 좋아하고 하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는 또 그거에 맞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뭐 볼까요? 네, 역시 화장품주들 뭐 대장주는 각자 생각하는 거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화장품 대장주는 코스맥스가 아닐까 생각을 코스맥스? 해서 네. 한번 코스맥스 준비를 했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이제 ODM 위탁 생산 2위죠. 몇 개 기업과 거래를 하냐면 4,500개 기업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위의 어떤 위험이 대단한데요. 25년도 실적 부진,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했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눈높이는 못 맞았다. 근데 왜 눈높이에 못 맞았냐?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색조가 있고 스킨케어가 있는데 이 색조는 돈이 별로 남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스킨케어 이제 뭐 스킨이나 로션이나 이런 앰플 같은 게 굉장히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진 제품인데 그게 좀 약간 덜 팔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색조 비중이 증가를 해서 안 좋긴 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국도 뭐 만만치 않게 중요하긴 하죠.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중국 쪽과 미국 쪽의 공장 가동률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램프업이 돼서 한 7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영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동국제약 제품들이 화장품을 안 쓰셔도 아마 집에 약 하나씩은 계실 겁니다. 어떤 약이냐면 바로 마데카솔이죠. 이 마데카솔 성분을 넣은 화장품이 바로 마데카 프라임이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데카 프라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과 맞춰서 실적도 좋아지는 주가 흐름이 너무 안 나오죠. 이 동국제약이 사실 APR과 화장품 쪽에서는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뷰티 디바이스, 홈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건 센텔리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장품 쪽 더마 코스메틱 분야에서 마데카 프라임. 이 동국제약 실적을 보면 21년도 기준에서 5천억이었는데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으로 매년 1,000억씩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하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실적이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이제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회사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변에 성공을 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매출만 주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주가 상당히 좀 고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도 바로 볼까요? 네, 탑픽 실리콘2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요?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파는 기업이죠. 이제 홀세일하는 기업인데 작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만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중동이었었습니다. 중동의 홀세일이기 때문에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고를 작년 4분기에 완공을 해서 12월 달서부터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한 400만 달러 정도 중동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미국 쪽에서 울타 뷰티 비롯해서 이제 고객들을 다변화하고 있는 전략. 보통 선케어 같은 경우는 4분기가 굉장히 비수기인데 작년 4분기가 이 실리콘2가 선케어 쪽에서 67%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올해 26년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리스크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리스크가 없는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좀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화장품주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시장이 지금 너무나 잘 가고 불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다음 턴으로 또 올라올 걸 미리 대비하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장품주를 그런 쪽으로, 그런 섹터로 골라주셨으니까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쿠팡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 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고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투자사들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 관세 조사를 동원해 쿠팡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오크스 창립자 닐 메타 역시 쿠팡 이사회 멤버다. 301조 청원이 접수되면 USTR은 45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에 들어갈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은 통상 문제가 아닌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면 쿠팡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는 5,000선 안착을 도전하고 있는데 약간 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조금 붙이긴 합니다. 0.5%대 상승세 4,978포인트. 자, 코스피에서 기관 현물 매수는 강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 현물 매수는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를 하고 있고 대신에 다시 선물 매수에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3,8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현물 매수 이러니까 코스피는 어쨌든 지수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오늘은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외국인 1,000억 원, 기관은 6,000억 원 넘게 같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코스닥 쪽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이번 주에 급락이 나왔던 알테오젠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4%대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좀 아쉽지만 4%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제약 바이오가 오늘은 또 리가켄 바이오도 10% 넘게 오르고 바이오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은 지금 또 시장에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DLENC입니다. DLENC가 요즘 뭐 현대건설이 저도 깜짝 주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건설주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뭐 건설 경기 때문이 아니라 원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DLENC도 현대건설처럼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설주들이 모멘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력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레퍼런스 원전 관련된 있는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이제 두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현대건설이 상당히 좀 가장 핵심의 종목이 맞아요. 됐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삼성 뭐 엔지니어링도 여기에 이제 어떻게 좀 보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DLENC도 거기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SMR 관련돼서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이미 300억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헬륨 기체를 통해서 냉각 SMR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펠리세이드 SMR 일단 1분기 착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르미 대형 원전에 대한 착공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DLENC도 조만간에 미국 쪽에서의 그런 이제 SMR 관련된 그런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점도 가장 크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랜트 신규 수주 기대 그리고 주택 건축에 대한 고원가율이 계속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사 공공부문 안정적인 수주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건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제 원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기 그쵸.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하나를 만들어도 좀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런 수주에 대한 게 이어지고 있고요. LH 한국주택공사가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도곡, 개포 한신에 4천억, 그리고 노량진에 4천억 정비 관련된 사업을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원가율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주택에 대한 착공 정비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거기에 이제 해외 플랜트,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미국 쪽에 대한 신규 수주만 어느 정도 좀 이어진다고 보면 올해는 DLENC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동사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럼 DLENC는 가격 한번 잡아주세요. 네, 지금 이제 44,900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44,500원까지 뭐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한 55,000원 목표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낮은 한 53,000원 정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2,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주들까지, 건설사들에게까지 온기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삼성물산, DLENC,
한번 좋은 종목을 잘 원전 수주에 이력이 있는 해봤던 기업들은 잘 저희가 미리 체크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죠. 자, 키움증권입니다. 증권주가 오늘은 또 뭐 이번 주 내내 뭐 증권주가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폭발했어요. 예, 증권주들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고 지금 뭐 이렇게 주식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죠. 코스피 5천 이후에 뭐 7천도 제시하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3천 스탁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증권주들은 어떻게 공략할까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한 20조, 30조면 그래도 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50조. 아우, 거래 예. 대금이 50조입니다. 두 배가 그러면 됐어요. 기존에 이제 마켓시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비율만큼 수익성이 그쵸,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이제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쪽에서 침투를 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형 증권사들이 계속 뺏어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큰 증권사들이 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뭐 이렇게 한 5개의 기업이 계속 캐파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다른 이제 소형 증권사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익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객 예탁금도 그런 거를 뒷받침을 해서 95조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고객 예탁금과 거래 대금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국내 리테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어느 정도의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잘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이번 달에 어느 정도 통과에 대한 기미만 보인다라고 해도 지배구조 개선 1차, 2차에 더해서 3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 그거 같습니다. 토큰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STO. 오늘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도 3,000 네.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지 코스닥 않겠느냐. 3천 시대.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우와 나스닥을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우가 4만일 때 나스닥은 2만 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지금 5분의 1 그러니까 정도 5분의 1도 안 수준밖에 돼요. 네.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뭐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만 수익성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거래 급증을 통해서 대출 관련된 부분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IB 관련돼서 IPO 최근에 이제 큐리오시스라고 하는 주관사로 등극을 해서 이 상장을 해서 수익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좀 계속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33만 9,500원인데 33만 5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된 33만 6천 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손절가를 잘못 제가 쓴 것 같아요. 네네네. 30만 6천 원으로 30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뭐 증권사들에 대한 이제 뭐 저도 지인들한테 들었는데 요즘 뭐 증권사 지점에 네. 고객들이 엄청 많이 가신대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지점에 고객들이 직접 가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어쨌든 주식 붐이 일어나고 코스피가 5천을 찍고 또 정부가 또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계좌 개설을 하시는 건지 뭐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건지 많이 찾는다고 하시던데 뭐 그것만 봐도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 현재 가격 뭐 목표가는 한 3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또 그때까지 가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